모습으로 들어오세요. 아시죠? 두 발로 이렇게 잘 걸어서 들어오시는 분, 안타깝게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는 분. 근데 그중에서 또 3분의 1은 가장 안타깝게는 이제 근육도 다 빠지고 관절 근육도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걷기가 부자연스러우니까 부축을 받아서 오시거나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두 다리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나머지 또 3분의 1은 뭐 새지팡이로 이렇게 걷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휠체어에 실려서 이제 뭐 밖에 실려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좌우한 데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근육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근육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관절인데, 관절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절염을 굉장히 많이 앓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제 관절염은 생기는 숙명적인 어떤 질환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써놨죠. 120세까지 우리가 평균 수명, 100세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 관절 수명은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관절의 수명의 내구 연한을 보면 60에서 70세 정도 다 써버려요. 나머지 30년에서 40년 동안은 관절, 다 이제 관절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대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였습니다. 우리들 이제 여행하시는, 그죠? 나로서 가장 이제 행복한 어떤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70살, 80살까지 살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적어주신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나중에 돈도 있고, 어떻게 보면 60살, 60살, 70살까지는 일을 하다가 이제 70살,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간절히 받쳐주지 못해서 가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 자기 가고 싶은 데를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조 없이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음식을 혈당이나 뭐 이빨 걱정 없이, 그러니까 치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의 기준은 가고 싶은 것을 간다. 가고 싶은 것을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 자연을 구경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 관절을 우리 강에 갖고 기초, 우리 몸을 지켜주는 주춧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관절염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빠르게 늘어나는 질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뇨병, 치매, 다 아시는 질병일 건데, 워낙 이제 흔하게 있고 우리가 병원에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무시당했지만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 질병이 관절염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관절염의 어떤 취약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대상군이 있어요. 여성이죠. 여성이고,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도 이제 갱년기를 넘어가면서 완경기 즈음에 여성들의 관절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성들의 이제 갱년기 때 이제 관절염이 굉장히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남성에 비해서는 뼈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은 관절 자체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관절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관절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관절이 있겠죠.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뼈가 있겠죠. 그리고 관절 옆에서 이 부분을 지켜주는 근육과 인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릎 관절과 고관절이라고 한다면, 이 관절을 지켜주고 있는, 또 거기서 밑바탕이 돼주고 있는 발입니다. 그래서 발, 연골, 근육, 뼈, 이 네 가지가 관절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이 네 가지 관절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먼저 관절 생각하니까 한번 이제 먼저 시작하고 가시죠. 자, 따라해 주십시오. 들어주고 잼잼. 손가락 관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혹사당하는 관절 중에 하나가 손가락 관절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60살이 넘어갔을 70살이 넘어갔을 때는 관절염 중에 무릎 관절염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게 손가락 관절, 그 다음에 손목 관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지장 많이 넣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안 좋아지면 연쇄적으로 전완근, 그 다음에 팔뚝이 안 좋아지고 팔뚝이 안 좋아지면 어깨 관절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무릎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펴주십시오. 다리를 쭉 펴주세요. 그리고 발끝을 쭉 뻗었다가 당겨주셨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절을 계속 구부리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자세. 어떻게 보면 자세 자체가 관절에 굉장히 부담을 주면서 관절에 압력을 주는 자세거든요. 그 자세들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다리를 이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어주면서 허벅지 근육에 힘을 느끼면서 관절을 이렇게 펴주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5세 이후부터 일단 빠르면 40대부터 관절의 노화가 일어나는데 40대부터 60대가 그 키포인트입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관절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9988, 234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관절이 아프면 죽겠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이제 관절 치환술이죠. 인공 치환술이라고 해서 주변에는 많으실 겁니다. 이 안에 인공 관절을 넣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너무 그거는 최후에 쓰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에 있던 관절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 관절에 비해서는 어떤 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술이 아주 잘 된 케이스는 회피하지만 수술이 또 잘못되고 나면 또 그 부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진통제를 계속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도 또 지장을 주고 사실 그래서 이제 관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관절이 나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진통제가 간, 신장, 콩팥,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장까지 끊임없이 이제 교란을 시키고 점막 건강에, 혈관 건강에 지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절을 잘 관리하는 것은 간이나 콩팥이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원장님, 그러니까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간이나 콩팥에서 대사를 시키니까. 근데 왜 장까지 나빠지느냐? 왜냐하면 진통제가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면 장에, 그거 아시죠? 진통제 오래 먹으면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죠? 위장관 출혈이거든요. 위장관이 점막을 약하게 합니다. 점막에서 노는 점막 보호인자를 막아버려요.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위장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의 점막까지도 취약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는 필요할 때는 드셔야 되겠지만 진통제를 매일 먹어야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 건강의 핵심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절이라는 거죠. 그 관절염에 의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공동체 이해하셨죠? 연골, 근육, 발, 뼈 네 가지가 관절 공동체이고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이제 잘 발전시키면 나중에 혹여나 관절의 연골이 좀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뼈가 받쳐주고 근육이 지켜주고 발의 기능이 똑바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신 잇몸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균형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관절 공동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골, 뼈, 근육, 발.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사총사가 관절을 지켜주는 네 가지 유기적인 관절 공동체이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연골. 그래서 연골에 이제 있잖아요. 연골 자체는 뼈와 뼈가 부딪혀 우리가 움직이려면 이 관절은 다 이렇게 굽히고 펴지는 그런 유기적인 어떤 결합,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뼈와 뼈끼리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뼈와 뼈끼리 만나지 않게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관절이 잘 움직이도록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연골인데 안타깝게
연골의 평균 수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60에서 70살 정도까지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한 40년 사이에 거의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죠. 근데 여타 이제 그런 어떤 건강 기능 자체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를 따라잡지를 잘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죠. 왜냐하면 인슐린 수명 자체가 우리가 60살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평균 수명이 80살, 90살이 되니까 60대가 넘은 분들의 절반 정도는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 것처럼 연골 자체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취약성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근육과 뼈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는데 고령이 될수록 이 부분들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관절을 보십시오. 이 건강한 관절을 보면요. 이 연골에서 굉장히 맑은 관절액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 왼쪽에 보면 관절의 거리두기.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아요. 이제 이 연골이 이렇게 파괴된 사람들은 관절과 관절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절염의 고통을 만성 관절염, 부기 관절염의 고통을 애 낳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이제 통증 속호화가 나와 있을 정도로 실제로 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이제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 고통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겠죠. 실제로는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도저히 그래서 진통제를 먹다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먹게 되고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 수술까지 하는 극한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연골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쪽 뼈 보세요. 이 연골 사이가 너덜너덜해져 있죠. 찢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연골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연골에서는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또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이거 자체가 또 연골을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관절의 연골과 염증은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절의 연골을 안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면서 관절의 연골을 끊임없이 쓰게 되니까 관절의 연골이 100세까지 받쳐줄 수 있도록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콜라겐 기능, 이게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도 연골 손상입니다. 조금씩 붙으려고 하죠. 오른쪽에 보면 조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두 번째가 마이드가 2도 연골 손상인데 연골이 조금씩 찢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3도 연골 손상이면 찢어지고 있는 부위가 많아지면서 연골이 점점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도 연골 손상이 되면 연골과 연골이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연골의 두께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연골에 부담을 안 주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뼈와 근육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뼈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뼈가 약해지면 이 충격을 다 연골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골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옆에서 연골이 혼자서 힘을 다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근육인데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4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너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반드시 체크해 보라고 그러죠. 본인들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오늘 또 지금 제 강의 끝나고 나면 집에 분명히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에 인바디 분석지가 있을 겁니다. 인바디 분석지를 딱 보셔가지고 평균 범위 내에서 무조건 넘치는 쪽, 상한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자기의 근육량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장 데미지를 받는 게 특히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연골이 됐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연골이 약해지면 연골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연골이 삐뚤어지면 뼈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뼈에 골절이 생길 수 있는 뼈에 피로골절이 점점 오게 되고 이렇게 또 연골이 무너지게 되니까 옆에서 근육의 불안정성도 강해지기 때문에 근육의 근감소증까지도 같이 올 수 있다는. 자, 질문 드릴게요. 연골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골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콜라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콜라겐에 대한 어떤 방송이나 그 다음에 어떤 광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신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콜라겐 자체가 이거 우리 고령화 시대에서 관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부
콜라겐은 이제 피부 건강의 어떤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조직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콜라겐이 내부 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골하고 혈관이죠. 연골과 혈관. 미용적으로는 피부의 진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콜라겐의 어떤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콜라겐, 자 기억해 놓으십시오. 무릎 연골의 간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연골의 어떤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골의 두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체 구성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콜라겐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콜라겐은 그래서 피부, 뼈, 관절, 머리카락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해줘야지 또 콜라겐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콜라겐과 단백질 섭취량과도 굉장히 결합이 돼 있다는 거죠. 콜라겐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글루타치온이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40대는 그래서 20대의 절반, 60대는 20대의 3분의 1가량 떨어진다는 거죠. 무릎 연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급전직하하고, 특히 그런 부분이 누구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냐면 완경기를 지나는 여성분들. 왜 그러냐면 남성분들의 어떤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 근육이 줄어드는 부분, 뼈가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데, 안타깝게 여성분들은 50세를 저만 이제 완경기 때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그때 콜라겐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릎 연골에 무릎 관절염이, 멀쩡하시던 분들이 관절염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본인의 어떤 무릎 건강이 좀 좋지 않다, 그다음 단백질 섭취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관절 건강을 위해서도 콜라겐 섭취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고 잘 형성이 되려면 있죠. 또 비타민 B7, 비오틴과 같이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 자, 그것을 잘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건강, 그래서 콜라겐은 이제 핵심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무릎 건강에 조금 고민이 있고 자기가 어떤 관절 건강, 특히 연골 건강에서 취약성이 있으신 분들은 콘도로이친, 글루코사민, MSM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같이 보조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 먹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한 어떤 활동량이 증가되는 시기라든지 최근에 어떤 무릎 연골의 어떤 통증 감각이 있을 때는 좀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조절되고 무릎 건강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또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드시는 영양제가 없다고 한다면 콜라겐이나 이 세 가지 영양제 정도를 무릎 건강에 어떤 취약성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은 우리 몸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충격을 많이 받는 조직,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을 건데, 아마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계시니까 한 1%밖에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산소의 찌꺼기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 연골이 염증 때문에 폐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은 결국 염증과의 싸움이고, 이 염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활성산소 반대물질, 항산화물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장 건강뿐만 아니라 이 황산화물질은 이 무릎 연골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무릎 건강을 위해서도 연골의 항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황산화물질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 왼쪽이 건강한 세포가 연골세포예요. 연골세포가 계속해서 우리 몸을 지탱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에는 활성산소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연골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연골세포를 더 취약하게 만들기 전에 방사능물질을 섭취해가지고 연골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우리
니들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자 뭡니까? 황산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파이토케미칼, 파이토 식물, 케미칼 물질, 그러니까 식물성 영양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식물성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두 가지 방법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사를 할 때는 밥 반찬 이렇게 하지 말고 채소를 우선으로 하는, 채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콜라겐이 중요하다고 했죠? 단백질, 밥, 채소, 단백질, 밥, 채소, 단백질, 밥 이렇게 거꾸로 식사, 순서를 한번 돌려서 식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 리듬들 중에서 나는 굉장히 쑥다이 됐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은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채소를 다 먹고 조금 힘들죠.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채소 다 먹고 고기 나온 거 다 먹고 밥은 나머지 남아있는 밥만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 완전한 토탈한 거꾸로 식사법을 해보시는 것도 본인의 어떤 관절 건강, 혈관 건강, 인슐린 건강에 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의 관절 연골을 활성산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에이스죠. A, C, E가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과일은 무조건 껍질채 그리고 갈아서 먹는 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과일을 껍질채 드셔야지 우리 식물성 영양소의 90% 이상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의 어떤 그 과일이라든지 채소가 가지는 어떤 취약성이 있어요. 비료나 농약을 쓰게 되고 토양에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연에서 추출한 그래서 WX와 같은 잘 엄선된 식물성 항산화 영양소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무릎 관절 연골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제 강의 듣기 전까지 WX가 무릎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무릎 연골을 염증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에는 그 식물성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파트 1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절 공동체 사충사가 뭐가 있다고 했죠? 연골, 뼈, 근육, 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골절이 되기 전에는 뼈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뼈가 골절이 있을 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뼈는 이 순간에도 골병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뼈의 골병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백세 건강에서는 가장 큰 복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피지기면 백승백승이죠. 완경 이후에는 무조건 골밀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성분들도 가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에다가 뭐 특히 어떤 분들이 뼈가 많이 나빠져 있냐면 담배 피시는 분들,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저체중이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예외 없이 골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성분들은 에스트로겐 영향을 그렇게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중에 에스트로겐 식물성 호르몬이라든지 호르몬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나와 있는 에스트로겐 유사 그 호르몬 영양소를 먹어야 될 정도로 나쁘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타민 D와 칼슘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남성분들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세가 넘어가면 남성분들도 한 번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밀도 검사를 해서 본인의 골밀도가 정상인지 고혈감소증인지 고혈다공증인지를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언제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고혈감소증 넣습니다. 고혈감소증이 되게 되면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고혈감소증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뼈 건강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골절이 아니든 하더라도요. 골다공증이란 뭐죠? 뼈가 이제 비어 있는 거잖아요. 뼈 안에 구멍이 다공, 구멍이 많이 생긴 겁니다.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뼈가 조금씩 짜부라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짜부라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변 조직, 장기나 근육에 굉장한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골절, 그게 이제 나중에 극심화되면 피로골절로 나타나게 되지만 골절이 되지 않더라도 골밀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뼈의 피로도를 일으키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 아프다. 자기도 모르게 어디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무릎 아픈데 우리 MRI 찍어보면 연골은 멀쩡해. 근육이 자꾸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약을 먹어도 이게 근육이 아플 때는 금방 조금만 먹어도 괜찮아지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뼈가 약해지고 있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이게 충격을 받으면서 자꾸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외부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뼈 건강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골절이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죠. 특히 골절 중에 가장 위험한 골절이 고관절 골절 아시죠? 이 골절, 고관절 골절, 그 다음에 척추 골절. 근데 이게 이제 고령자, 특히 70대, 80대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30%나 될 정도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관절 골절이 있거나 척추 골절이 있을 때 한 달 안에 일어나지 못하면 이 사람의 예후는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이상 누워있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골절이 주변에 생기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재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골절이 생겼을 때 빨리 이제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 건강, 그 다음에 관절의 연골 건강, 그 다음에 발이 얼마나 또 받쳐주느냐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쩔 수 없이 사고로 넘어지더라도 이 관절 공동체가 잘 받쳐주고 있으면 나중에 골절 이후에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서 나중에 제 강의를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골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특히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집에 목욕탕이에요. 집에 욕실입니다. 욕실이 항상 물기에 젖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축축하고 슬리피 그러니까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난슬립 하는 이제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걸 붙여 놓는다든지 요새 재질은 또 이렇게 안 이렇게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습기를 잘 조절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계속 있으면 미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누 같은 거에 묻어 있으면 거의 골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로 항상 깨끗이 씻어주면서 잘 말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욕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관리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는 우리 리더들 중에서 50대도 있는 것 같고 60대도 있는 것 같고 30대, 40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 골밀도를 높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로 높여놓으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범위를 최대한 우리가 정상 범위에 가깝게 막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어떤 분들이 골밀도 특히 30대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함부로 한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함부로 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안 드시고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보면 먹는 걸 절식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다 섭취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안 먹는다는 거죠. 그때 뼈에 있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단백질하고 칼슘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이어트를 너무 이렇게 만성적으로 하게 되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칼슘,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그 다음에 비타민 섭취. 왜냐하면 아까 비타민 특히 B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콜라겐 섭취, 그 다음에 비타민 A, C, E 같은 경우는 관절의 연골의 건강 그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비타민 D, 비타민 K, 그 다음에 단백질 그런 부분 섭취를 반드시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본인이 드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를 잘 개척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하루에 계란을 한 개씩 반드시 먹는다. 일주일에 3회 하면은
육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견과류나 콩, 두부, 특히 두부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이제 운동량이나 음식 섭취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콜라겐이나 단백질 요새 제품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 섭취를 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은 제일 좋은 운동은 뭘까요? 맞습니다. 걷기죠. 그래서 건강할 때 걸으셔야 돼요. 건강할 때. 아, 원장님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뭐 개인의 선호기 때문에 마라톤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관절이나 활성산소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루에 7,000보 정도를 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7,000보 걸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잘 보면 3,000보, 4,000보 정도도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0보를 걸어야 되겠다.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지 말고 7,000보 정도 걸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는 근력 운동들 꾸준히 하셔가지고 근육을 오히려 더 잘 유지하시는 게 밸런스가 맞는, 그러니까 뼈에 자극을 주면서도 근육을 또 유지하는 그런 근력 운동을 같이 결합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하루에 자기 몸무게에서 K를 뺀 거 60kg면 60g 정도, 70kg면 70g 정도인데 원장님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먹 한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는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저는 저희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분들을 거의 본인이 원하시면 혈액 검사할 때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를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 10명 중에서 9명이 부족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물, 만성탈수. 이 만성탈수도 있잖아요. 관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연골도 결국에는 물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지 연골의 어떤 탄력성이 유지가 되는데 만성탈수가 되면 연골도 마르거든요. 그래서 만성탈수가를 방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가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적어도 40에서 90 정도까지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비타민 D를 특별하게 드시고 있지 않거나 비타민 D 주사를 안 맞으시는 분들은 10명 중에서 9분이 비타민 D가 30 이하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져요.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칼슘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고위다운증도 많이 오고. 근데 비타민 D가 고위다운증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디펜스 호르몬, 방어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막는 역할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이렇게 반드시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40 이상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너무 영양제나 주사에만 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겠죠. 낮에 시간 나면 햇빛을 하루에 10분씩은, 물론 이제 자외선은 얼굴에 좀 발라주고 목이나 뭐 이렇게 팔이나 몸에서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칼슘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칼슘 먹으면 칼슘이 동맥경화, 특히 혈관에 침착되는 것 때문에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아주 심하거나 스텐트를 삽입하셨거나 그다음에 그런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D라든지 다른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이제 뼈 건강을 위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타민 D를 칼슘을 드실 때 비타민 K가 약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녹색 채소, 과일, 육류, 곡류 등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에 풍부하게 있는데 혈관에서는 칼슘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고요. 혈관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뼈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마 장기적으로는 비타민 K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결국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채소나 곡류, 그러니까 전체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그걸 풍부하게 드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저 박미수 박사 유튜브를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고 계신 우리 니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제가 처음에 이 박미수 박사 유튜브가 지금 현재 54만 명 정도 됐는데 처음에 100명, 200명으로 6개월 있다가 갑자기 6개월 지나면서 영상이 이렇게 급상승했던 가장 중요한 영상이 이겁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심장이 위험한데,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 심장이 자기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특히 다리에 쥐가 많이 나는 시간이 밤 시간인데 이 밤 시간에 다리에 쥐가 나게 되면 이 혈액을 돌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면서 돌게 되면서 부정맥이나 심장에 부담이 많이 와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다리에 지가 하시는 분들, 자, 결국에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인데, 심장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이게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 40분 됐으니까 다리를 쭉 뻗어보시고, 발목을 이렇게 깍딱깍딱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좀 이완시켜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골밀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종아리 둘레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리 쪽에 그 골밀도를 늘리려면 종아리 근육의 두께를 이렇게 늘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종아리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종아리 두께가 이렇게 튼실하고 이게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좋을 때 골밀도가 올라가는지 기능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무래도 우리 몸에 유의미한 좋은 이제 밸런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조금 이 자세가 좀 그러긴 한데요.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게 이게 발목이거든요. 발목을 이렇게 해주고, 지금 서가지고 하실 때는 이것도 좋아요. 발끝으로 쓰기. 그리고 발 뒤꿈치로 쓰기. 발 뒤꿈치로 쓰기 하는 건 조금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하실 수 있는 범위 내로만 하고요. 종아리로 쓰기, 발끝으로 쓰기, 그 다음에 발 뒤꿈치로 쓰기, 그런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리에 지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지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고지혈증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종아리 근육이 발목을 지키고, 발목이 우리 골밀도를 올려주는데, 이 발목이 또 발 건강을 좌우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서 우리가 결국에 고령이 됐을 때 발이 얼마나 튼튼하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뼈에 좋은 자극을 주는 체중식 기운도 가장 좋은 거 걷기 뛰기겠죠.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30분 이상 하시고요. 칼슘이 함유된 음식, 뼈째 먹는 생선이나 해조류, 두부나 대두 등의 콩류, 녹색 채소, 우유나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골밀도가 낮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이 먹을 수 없는 금기상, 뭐 유방의 어떤 뭐 암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콩 같은 것들, 그리고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뼈를 이제 또 뼈에서 이제 칼슘을 이제 빼나가는 대표적인 게 커피나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피부를 햇볕에 노출하는 야외 활동을 즐기시고요. 그리고 골밀도 검사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인데, 근력 운동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풍부해야지, 아까 제가 관절도 지켜주고 연골도 지켜주고 뼈도 지켜주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근육이 풍부한 사람들은 낙상하는 위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민첩성이 늘어나서 균형 감각도 늘어나지만 이 근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낙상은 나중에 넘어지려고 할 때 평형을 못 잡거나 근육에 힘이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끊임없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대5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 6대4 근력 운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 관절의 최후보루. 뭐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관절 대신 근육으로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관절 대신 근육으로 걷게 되면 관절이 근육 보고 너 고맙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근육으로 해서 결국에 좋은 일을 하고 그 관절의 어떤 데미지도 적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결국에는 단백질이 필수적이고, 단백질은 이 근육뿐만 아니라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재료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풍부하면 단백질을 먹었을 때 효소나 호르몬, 항체 쪽으로 잘 나가고,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면역력도 좋아지고 젊음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아메이 리더님들은 저하고 이 캠페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 빼기 위해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 살 빼는 거는 그냥 평소에 하시면 돼요. 평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꾸로 식사법이나 배가 좀 출출하게 먹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분의 1만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 200에서 300g씩 빠져요. 그러면 1년에 200에서 2kg 정도만 빠진다고 하면 뱃살 빼는 건 한 2년이나 3년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뱃살, 나이살을 막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이제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살 빼기 위해 운동하지 말고 근육 늘리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러면 원칙은 뭐냐면 운동할 때 먹는 거예요. 오히려. 운동하기 전에 비스켓, 달걀, 우유 같은 간식을 먹고 운동할 때도 스포츠 드링크랑 물 같은 거 먹고 운동 끝나거나 체중계 올라가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체중계 잘 보이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이 빠져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하면 그런 근육을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고 그러니까 근육에 활성산소나 젖살이 많이 쌓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이 끝난 날 저녁에는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 천천히 숨 깊이 운동, 호르몬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한 번 더 자, 운동하면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자, 무릎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당깁니다.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자 오늘 제 강의 끝나자마자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10번 3초 쉬고 10번 3초 쉬고 10번 30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종아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게 바위 뒤꿈치로 쓰는 거는 종아리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벅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뼈, 근육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밑에서 받쳐주는 발 근육이 튼튼하게 자기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해줄 때 이 모든 게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은 우리 몸의 어떤 모든 활동을 총집결시키는 아트,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이 아프면 하체 근육이 빠지고 하체 근육이 또 빠지게 되면 이 하체 근육이 빠지게 되니까 발에 또 모든 어떤 격이 가겠죠. 최근에 족저근막염이나 발 관절염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발에 대한 잘못된 자세 그리고 근육이 빠지면서 발이 그래서 만나에 어디 가가지고 체외 충격파 받고 그다음에 진통제 먹는 거는 임시 변통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발이 그렇게 혼자서 다 모든 걸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 발에 주어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총사 관절 공동체와 같이 연합해서 발을 지켜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아프신 분들 잘 살펴보면 무릎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무릎 연골을 교정하게 되면 또 발도 좋아지고 하체 근육이 좋아지면 발도 좋아지는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59kg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서 있을 때는 59kg인데 걸을 때는 88kg 이때는 176kg 정도의 하중을 발이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59kg가 적정 체중인데 이 사람이 몸무게가 10kg가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을 때, 뛸 때 여기 가해지는 충격이 똑같이 10kg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배, 3배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을 써봤는데요. 가장 쉬운 게 절반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단백질, 밥으로 먹되 밥의 양을 평소보다 한 반만 줄여보십시오. 채소, 단백질, 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채소 한 숟가락, 단백질 한 숟가락, 밥은 반 숟가락 정도 떠면서 이런 식으로 식사하게 되면 체중 반드시 한 달에 크게 무리 안 하고 2kg, 3kg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발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발을 어떻게 보면 매일 매주 하는 이제 발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리더님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이제 목욕을 한다, 아니면 자기 전에 들어누워 있다, 그러면 심장과 대화를 해보시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뭐 얼마나 많이 뜁니까? 1분마다 60회씩 되니까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다, 너무 고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무래도 저녁에 이제 목욕하면서 발을 씻을 때겠죠. 씻고 나서 닦을 때. 매일 한 번씩 이제 발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신발 밑창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이게 닿는 부분이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발톱과 발 뒤꿈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발톱 무좀이 발의 어떤 균형성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타격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발 뒤꿈치에 각질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발톱 무좀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 바르는 것 중에도 좋은 게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먹는 이제 항진균제가 확실하겠지만 아무래도 간이나 몸에 좀 부담을 느끼셔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이렇게 무좀이 더 심해져 가지고 무좀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걷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발톱도 이거 면역력까지 싸웁니다. 발 뒤꿈치에 각질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좋을 것 같고요. 자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발톱을 잘못 자르다가 이게 연조직염, 봉화직염이 나가지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너무 강박적으로 자르지 말고 발가락 끝에 맞춰서 그냥 좀 이렇게 무난하게 이제 좀 잘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님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하이힐을 신을 수밖에 없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은 날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소파에라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다리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서 특히 발목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다리하고 발에 그리고 발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거죠. 특히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발바닥을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평소에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위안시켜주고 풀어주면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종적음방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을 때도 그냥 뭐 샤워기로 그냥 끼얹지 말고 비누칠 좀 해주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번 씻으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걷는 자세겠죠. 근데 의외로 살펴보면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살펴보세요. 최근에 유튜브 보면 바른 자세로 걷기라는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바로 걷지 않으면 하루 수천 번, 우리가 3,000보, 7,000보 걷는 거잖아요. 관절에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걸음은 뭐냐면요. 계란 구르듯이 부드럽게 걷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일단 걸어야지 심장도 강화되고 근육이 늘어나고 지방이 줄어들고 특히 장이 좋아집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를 지나면서 장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염이 요새 굉장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안 그러면 장의 운동성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인간은 다시 생각하면 걷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처음 하면서도 우리 지구를 가고 싶은 데를 다 걸어보고 가고 싶은 데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데를 가고 운동을 하라고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발이 걷지 않으면 발목, 무릎 그리고 이 척추까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리더님들 진짜 이거는 캠페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걷고 있어요. 지하철에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는 척추, 목, 관절에 그냥 못 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 스마트폰 다 넣어놓고 자 이렇게 딱 펴고 편자세로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제 왼쪽에 우부정하게 걷는 게 아니라 머리끝이 이렇게 하늘에 딱 이렇게 정수리가 뒤로 조금 당겨진다는 느낌. 정수리를 당기고 있다. 누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견인치료의 개념이거든요. 정수리가 뒤로 약간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목과 가슴, 배와 허리를 똑바로 세운 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방 같은 것도 이제 한쪽으로 매지 마세요. 한쪽으로 매시면 안 됩니다. 가방을 매려면 아예 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가방을 들고 가려면 딱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어깨 쪽에 자극을 주지 말고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은 상태로 어깨 높이가 맞게끔 이게 균형이 맞게끔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것도 굉장히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걷지 마세요. 이렇게 걷는 것도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걸어줄 때 오십견도 예방이 되고 우리 몸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어깨 높이가 같아야 하며 허리 중심이 상하로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평행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엄지손가락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걸어주시면
좋겠죠. 무게 중심이 양쪽 엉덩이를 번갈아서 이동하도록. 자, 이게 나중에 엉덩이 근육이나 엉덩이 관절, 고관절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세이고, 자, 어떻게 그래야 되냐면 착지, 발 뒤꿈치로 착지합니다. 지지, 그 다음에 신발 바닥에 보이게끔 진출. 그러니까 발 뒤꿈치도 딛고 이렇게 전체 딛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계란 구르듯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본인이 제대로 걷고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자, 발 뒤꿈치로 땅을 디디고, 그러니까 전체도 디디고, 그 다음에 발끝으로 서고, 그러면서 신발 바닥이 다 보이게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본인이 계란을 구르듯이 걷고 있는지, 그 걷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아트이고 우리 몸을 이해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걷는데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성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관절, 뼈, 발이 편안하려면 대칭이 돼야 돼요. 몸.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비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월한 쪽, 도미넌트한 쪽에서 계속 서야지 작업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흥민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도 오른발과 왼발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칭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칭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실 거예요. 음식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와서 이제 가끔 이제 보톡스를 놔달라는 분들 보면 이 양쪽이 완전히 비대칭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 관절, 턱관절, 한쪽 이빨만 계속해서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쪽이 결국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든지 턱관절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도 한쪽 눈씩 번갈아 감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음식을 씹을 때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번갈아서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기를 들 때도 보면 항상 한쪽으로만 드세요. 그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고기 드는 연습을 해주시고, 허리를 뒤로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항상 이렇게 뒤로 펴주는 연습. 그냥 잠을 잘 때도 이렇게 항상 바로 누워자는 연습. 그냥 양쪽 팔도 이제 골고루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쓰지 말고 왼쪽도 좀 쓰고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자기가 안 쓰던 팔을 자꾸 써줘야지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뒤로 걷고 뛰기, 공원에서 해보세요. 뒤로 깡총 뛰기.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만 걷기 때문에 뒤로 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뒤로 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 기능도 감소되지만 나중에 닥상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뒤로 걷고 뛰기, 뒤로 깡총 뛰기, 물구나무 쓰기, 철봉에 매달려 있기, 허리를 뒤로 흰 채 손과 발로 땅 짚고 걷기 등 조금 안 쓰던 근육, 안 쓰던 자세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애정을 쏟고 배려하자. 발을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면서, 자, 4가지 관절 연골 공동체 말씀드렸죠. 관절의 연골, 뼈, 근육, 발, 그리고 우리를 지금 소중하게 지켜주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우리 리더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헬리코박터 대균 치료받으시 60대 여성은 2달 정도 계속 설사 불면증으로 고생하는데 병원약을 먹여도 호전이 안 되는데 장에 유익균이 소비돼서 그런지 유산균을 얼마 정도 먹어야 하는지, 설사에 식초도 도움이 되느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을 받기 때문에 아모사실린이나 클레스로마이신이나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강력한 항생제를 쓰게 되면 헬리코박터는 굉장히 강한 균이거든요. 헬리코박터 자체가 죽을 정도니까 장에 있는 유익균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한 2, 3주 지나면 다 회복이 되는데, 이 특정, 그러니까 좀 아주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언제든지 복구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걱정이 돼가지고 또 유산균 너무 필요 적정량 이상으로 드시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적정량을 섭취하게 하면서 이거에는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글루타민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자기한테 맞는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또 식이섬유, 채소를 좀 많이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위산 저하증이면 식초를 먹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위산 가다증이면 식초를 먹으면 오히려 더 위험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식초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잘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헬리코박터 제균하기 위해서 위가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또 자극적인 우리가 위산을 또 자극하는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또 위가 완전히 또 뒤집어 업셋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은 도움이 되니까 자기에게 맞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점점 좋아질 거다. 그렇게 좀 안심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걷는 것만큼 바이크를 타도 바이크는 골 감소증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근육을 늘리죠.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기 때문에 심폐지구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뼈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골밀도가 늘어나는 효과는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평소에 또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걷는 것과 더불어서 바이크를 같이 타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위다홍증 수치가 낮은데 꼭 약을 먹어야 하냐요. 그러니까 이거 수치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칼슘제, 비타민 D 등은 고위감소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런데 만약에 T스코어가 마이너스 3.5 이하 정도로 너무 낮아져 있으면 이게 고혈질이 되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약을 드실 필요가 있으신 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염 있는 분은 당연히 바이크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관절염은 바이크를 타게 되면 관절에는 직접적인 충격을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바이크라든지 그다음에 물에서 하는 운동, 물에서 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 생리 때 발목 등, 손등 미세한 시름인데 이거는 아마 혈액순환과 호르몬 기능의 어떤 저하 때문에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40대를 지나면서 이제 월경에 우리 호르몬의 이제 불균형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혈액순환도 굉장히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좋은,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혈액순환이 좋은 운동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좋은 항산화 영양소 그런 것들 잘 섭취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에는 당연히 바이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족저근막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질 않겠죠. 족저근막염은 이쪽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오히려 더 염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바이크 타기가 간접적으로 이제 운동 못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족저근막염은 염증인데 우리가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의 근육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바로 긋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발이 자기에게 맞는 신발인지 그런 걸 찾아가지고 또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질문 이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질문도 열띠게 해주셔서, 그리고 강의 듣는데 너무 초롱초롱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리더님들이 잘 건강 잘 지켜서 니들들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올라가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감이 많은데 그런 것들 선한 영향력으로 건강을 잘 전파해 주시는 우리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님들의 건강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하셨죠? 네, 관절